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새벽지 네. 편집을 맡게 되셨는데 네. 그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건 김재순 선생님이 제 글을 읽고 파격적으로 그때 뭐 27, 8밖에 안 된 사람이 6 된 사람인데 국회의장 하신 그 김재순 의원이 거기 이제 발행인이고 주관으로 계셨고 우리는 그때 현역으로 선생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내세우지 않고 편집 책임을 좀 맡아봐라. 그래서 잡지 표지에서부터 편집 모든 걸 했어요. 제목이 새벽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밤일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았었고 또 막 전화로 또 막 싸우고 그 내무부 그 당시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던 시절이 4.19 직전까지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전후문제 작품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새벽지를 통해서 그 최인훈이의 광장이 발표됐다는 것과 화비양 또 이 제8호일 이렇게 문제작들을 처음으로 한국 작품에서는 지면의 1/3 가량을 중편 소설로 때려서 그때부터 중편 소설 붐이라는 것이 불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최인훈이 광장도 제가 그 새벽에다 실리는데 이거는 이 남도 싫다 북도 싫다 인도로 간 얘기니까 그 당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함석훈 선생이 그 양쪽 양비론 썼다가 그냥 그 야단을 맞았는데 누구도 발표 못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 내라. 그래가지고 그 광장이 실리는 겁니다. 새벽에. 그 임화수 고대 습격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4.19 전인데 제가 쓴 사회참여란 무엇인가가 권두원이 바로 그분들이 사회참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참여란 뜻이나 알고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사회참여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권두에다가 그걸 이제 그 비판하는 글을 쓴 거죠. 처음으로 이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그 지적인 대응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폭력 대 폭력이라는 건 아무리 정당한 싸움이라도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폭력을 하나의 참 힘없는, 폭력으로서는 힘이 없는 무저항 상태의 지적 대응을 했던 것이 4.19였죠. 4.19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무력적인 어떤 그 정부의 권력이면은 민중을 누를 수 있다는 그러한 신화가 그러한 허상이 깨진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독재 형태는 어려워진다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독재 정권처럼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항상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그런 그 비참했던 정말 국민의 영웅이고 아버지였는데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아마도 정치인들은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가 4.19 이제 직후에 그 역시 직장이 아니라 새벽이 그 명동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또 이제 특집호도 만들고 했는데 명동에는 이게 안질방이 그 장애인이 하나 있습니다. 밤낮 우리가 거기서 술 먹고 뭐 시 얘기하고 나오다 보면 꼭 와서 어느새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돈도 주고 이제 이런 안질방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면은 명동에 온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다양한 명동 속의 한 풍경이 그 안질방이 구걸하시는 분이었는데 입구에서 그 총상 입었거나 그때 그 상해자들을 위한 모금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돈을 이렇게 의연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안질방이 그 구걸 하시던 이제 하던 분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하니까 밤낮 우리한테 달려오듯이 또 달려와요. 그런데 딱 오더니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 의연금에서 그 번 돈을 구걸한 돈을 의연금에 나눠주는 거예요. 의연금 통에다가. 진짜 우리가 눈물 없는 세대였지만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저렇게 평생에 구걸만 하던 사람이
그 남한테 구건한 돈을 무엇길래 저 의연금에다가 집어넣냐. 저들에게도 최하의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도 저런 4.19의 감동 같은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참 그 4.19를 기억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4.19 때 일주일 가까운 경찰 병력이 전혀 공백 상태였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이집트도 그러지만 은행이 털리고 금은방이 털렸는데 단 한 건도 거의 열흘 가까운 경찰서에 파출소에 경찰 병력이었고 치안하는 부대가 없었는데 은행이 털렸거나 금은방이 털린 적은 없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과 축복이 있어라. 이 한국인에게 축복이 있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많은 교훈들이 남아있지만 나는 4.19 전쟁, 전후 이것을 젊음으로써 문인으로서 또 저항문학과 참여문학을 한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내 젊음은 보상받았다. 그래서 다음에 이별을 하는 겁니다. 고별을 하는 거예요. 사회참여문학 안 하겠다. 왜? 그 문학이라는 것은 힘이 없구나. 역시 문학자들이 저항해서 피를 흘려줘서 혁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혁명의 공과 그거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하지 순수한 문인들의 차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에 5.16 나기 전에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자. 빙산을 다이너마이트로 쓸 수가 없다. 계절이 바뀌어야지. 계절이 바뀌어야지 이 빙산이 녹지. 다이너마이트로 인공적으로는 부실 수가 없구나. 나의 언어는 여태까지 다이너마이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빛의 언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참여를 끊고 문학은 문학으로서 독립돼야 된다. 절대 정치에 이용당하거나 신여가 되지 마라.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문학의 자유를 스스로 깨트리지 말자. 누가 문학의 조정을 올리는가. 그것이 이제 그 발단이 돼서 순수 참여 논쟁처럼 돼가지고 참여문학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그것이 문학사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순수 쪽에 들어와 있고 저쪽은 참여 쪽에 들어와 있고 그쪽은 상당히 사회 양심적인 사람이 돼 있고 순수 문학 한 사람은 타협자로 그려지는 이런 원색적인 데서 지적인 소리가 어떻게 통하겠느냐. 그 당시에 그 교수님과 같은 선택을 했던 그런 문인들은 없으셨습니까? 문인들이 대부분 시대의 흐름이 민중이나 민족문학이나 이런 그 소위 당시에 시류니까 노동 문제 다루고 그쪽에 인기도 있고 그래야 읽어주고 평론가들도 말을 하니까 거의 99%는 99%는 대체 그 트렌드를 타죠. 그리고 또 그런 그룹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단에서 저는 외톨이라고 보는 것이 정직한 얘기죠. 4.19 직후에 이제 그 언론사에서 일하시면서 최연소 논설위원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불온시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불온시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불온시라고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불온시가 지금 책상 서랍에 잔뜩 있다. 이 불온시가 세상에 나오는 날 진짜 시가 있는 거지. 지금 있는 시는 저건 다 이 검열에 통과된 그런 저거 시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를 무슨 정보 무슨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그런 당국처럼 시를 놓고 불온시라고 하느냐. 불온시면은 미래의 희망이 있고 지금 쓰는 불온하지 않는 시는 건 완전히 경찰 눈으로 본 거고 사법 눈으로 본 건데 그러면批평가가 왜 필요하냐? 사법부에서 불온하다고 생각한 게 다 명시라고 그래버리면 되는 거지. 시를 어떻게 이렇게 불온 유무로 따지느냐? 이래서 논쟁이 벌린 거고 참 친한 분인데 그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동물원 사자 사냥하는 게 그게 사냥꾼이냐.
숲에서 사냥하라. 숲에 있는 사냥은 벌벌 떨고 도망왔다가 말이야. 동물원 사자 사냥하면서 사회 참여했다고 하지 마라.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회 참여하려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 사냥하지 말고 이 숲속에 있는 사자를 사냥해라. 다 죽은 사람 끌고 다니지 말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사회 참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 참여는 너희들이 부르짖는 사회 참여는 아니다. 사입이다 너희들. 나는 지금 순수를 주장하지만은 참여를 하면 너희들처럼 안 해. 이렇게 했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이비 참여 문화, 기회적 참여 문화, 장사가 되는 사회 문화, 그건 문학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였어요. 이 꽃을 그렸는데 빨간 꽃을 그리니까 정복의 형사가 너 불온하게 너 빨갱이냐? 왜 빨간 장미를 그렸냐? 그런 것도 미술을 미술로 보지 않고 불온하게 본 거지만 거꾸로 이 그림에 빨간 꽃을 그렸기 때문에 민중을 위한 혁명의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왜? 장미를 장미로 보지 않고 불온유무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이죠. 독재 부시자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데모하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거기다가 왜 그런 문학이 아닌 얘니 딴지 붙이냐. 아주 쉽게 판단하니까 이기죠. 그 사람들이 이기죠. 저항 문학을 하는 측에서는 뭐 비난이 거센 그런 시절에 이른바 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967년으로 돼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순수 문학을 주장하니까 뉴크리티즘이라든지 구조주의 같은 걸 하니까 정치 형실에 그 눈 감고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냥 아름다운 음풍영월이나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나를 몰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는 문학의 이름으로 저항을 안 한 거지. 그 내용으로 한 시민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교수로서 모든 걸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언을 했다. 칼럼을 통해서. 그 하나가 남정현 씨가 재판을 받아서 방공법에 걸렸을 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문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다.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냐. 예술을. 사실 내가 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참 집사람도 계속 편안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오늘 이걸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그러나 어떡하냐. 글 쓰는 사람으로서 글 쓰는 사람이 저렇게 재판받는데 가서 그 글의 자유를 얘기를 해야지. 또 집사람이 이렇게 또 용케 또 내 그걸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줬지만 나는 집사람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참 성격이 괄괄했거든요. 그때 쌈박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객기 부리고 막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폭언하고 그러지 마라. 그건 당신 불리해진다. 그래서 가는데 담 너머로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이 책보를 들고 책상을 들고 오늘 이하묵의 재판받는 날이라며.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남정현 재판받는 날인데 이하묵의 재판한다며 라디오에서 들어가지고 그 내 독자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젊은 애들이. 저항의 문학 막 이거 한때의 독자들이겠죠. 그때 용기가 생겼어요. 쟤들을 실망시키지 말자.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내가 한없이 떨리고 두렵더라도 그래도 이 아무개가 자기네들이 그래도 지적인 뭐로 알고 있는데 얘들한테 실망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남정현 그 작가의 회고에 따르면은 교수님이 증언하실 때 몇 분 만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그 수레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유명한 얘기가 이제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왜 그 손가락이 뭐 때가 묻었냐, 뭐 손톱이 길었냐 따지냐. 이 손톱은 단지 달을 보라고 하는 짓이다. 언어가 그런 거지. 그 언어 표현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이제 그걸로 이제 또 그때는 손가락 논쟁을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러지 말라고들 그러는데 내가 그냥 그걸 정면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논리로서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당황했던 거죠. 그분들도. 그러나 제가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말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문학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라. 당신네들이 법이 있듯이 글 쓰는 사람에게도 법이 있다. 형법, 무슨 법 그러지 않냐. 우리는 문법, 수사법이라고 그런다 그걸.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법하고 글 쓰는 법이 달라. 그 차이를 나는 밝히기 위해서 여기 온 거요. 누굴 뭐 옹호한다, 뭐 누굴 뭐 한다. 이기 전에 나는 언어를, 문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 남정현 작가는 그때 교수님이 영웅처럼 빛나 보였다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그건 회고담이고 남정현이도 몸이 해소하고 꼬재재하죠. 나도 지금이니까 이렇게 좀 살이 쪘지. 그때도 나는 빼빼 말라가지고 꼬재재했습니다. 또 변호인 치고 나온 안수길, 한승원 전부 웬일인지 마르고 채모가 그렇게 다 이렇게 막 당당하지 못하는데 상대방들은 다 키도 크고 다 좀 오얏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뭐 증인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째째째째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종의 객관적으로 보면 만화같이 보였을 거다. 빈약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참 딱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말이 영웅이지 재판장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 참 초라했고 힘없어 보였고 뭔가 그냥 말하는 소리도 내 목소리도 그렇고 남정현이 목소리도 그렇고 안수길 선생 목소리도 한승원이 목소리도 이러지 뭐 우렁차게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 재판은 그게 현장을 그리면 한 폭의 희화가 아니었을까. 영웅이라기보다. 이 분지 사건을 맡았던 한승원 변호사는 또 1975년에 피고인으로서 그렇죠. 그때 또 제가 증언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또 한승원 씨도 곧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이 글 쓰는 사람 억압하고 뭐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북한만 하겠느냐. 북한만 하겠냐. 어림도 없죠. 북한 같았으면. 내가 증언을 하고 남정현이가 풀려나고 한승원 씨가 참 그 어려운 거 겪으면서도 그래도 탄광에 가서 어떻게 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화가 가능했던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여지를 남겼고 나 같은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그래도 그만한 자유는 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 재판 제도도 없이 그냥 끌고 가서 하는 그런 참 나라에 비하면 그만큼의 자유의 씨앗, 개자씨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키워서 자유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것까지 부정하지 마라. 다음으로 이제 우리 문학사에 큰 사건이 문학 사상의 창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한 동기인데 그 삼성출판사 사장으로 계신 분이 독서신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안병우 선생하고 저를 그 전국에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미디어가 발전 안 해가지고 시골에 참 지식이 목말라 하니까 독서신문을 만들면서 부산, 목포, 이 대구, 대전 이렇게 되는데 제 고향인 이제 충청도에 대전으로 왔어요. 중도극장이라고 큰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무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넘쳐나가지고 그 앞에 문화방송이 있었는데 길을 건너가지고 장사진을 치니까 거기다 스피커를 내놓고 막 경찰이 동원하고 백차가 왔어요. 자동차들이 버스 타고들 막 공주에서도 오고. 그때 내가 그 사장 보고 저 군중을 보시오. 얼마나 지적인 굶주림이 있었으면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기다렸겠습니까? 당신 돈 있는 사람 아니요. 근데 우리 밤낮 문학 강연하고 돌아다닐 거요. 잡지 하나 만듭시다. 그게 문학사상이에요. 잡지 사상 창간하고 4판까지 간 거예요. 4판까지. 이건 없는 일이에요. 잡지 사상. 창간호를 냈는데 떨어져서 또 찍고 4판까지 찍었다. 그 껍데기가 이 구본웅이가 그린 이상희의 그림인데 그 당시엔 전부 자연 그림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작가들을 초상화라고 하는 1급 예술가들이 작가들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미술계와 문학계를 함께 만들어줬고 잡지에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줬고 사진은 나왔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문학사상이 하나의 해외 문학과 국내 전통 문화를 어우르는 자료조사실이라는 걸 둬가지고 김소월 작품을 발굴하고 이상 작품을 발굴하고 무수히 묻혔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발굴하면서 연구를 하고 한쪽으로는 해외에 가장 첨단 가는 수영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독서 이론 같은 것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한참 100호 가까이 제가 쭉 그걸 하다가 도중에 이제 딴 분들이 이어받고 그때 특히 이상문학상 작품집이라고 그래서 여러 작가들과 어울리는 이게 그냥 폭발적인 인기가 되니까 또 책 팔아먹으려고 저런 생각해냈다고. 근데 다 쫓아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내 인격이 좀 뭘지 몰라도 사실 남들은 내가 화려한 삶을 살고 항상 탑에서 군림한 사람인 줄 알지만 참 그때마다 외로운 거. 남들이 막 비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주 순탄한 평지에 말이죠. 거기에서 참 레드 카펫 위를 걸어온 사람이 절대 아니다. 문학 사상할 때 그 어려움과 또 그 당시에는 또 이 개간지들의 거니까 내파가 딱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완전히 없애가지고 그것이 사회적 경향을 띄운 거든 순수거든 좋은 작품이면 우리가 다 실었기 때문에 황성영, 조세희 다 우리 작품들에 썼고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의 도시의 흉년이라는 것을 썼고 뭐 거의 작가들이 망라해가지고 그런 인연과 관계없이 좋은 소설들을 계속 썼다. 그러면서도 신인들 내거나 이런 건 참 그렇게 안 냈다. 왜? 내 팝을 만들고 싶으면 막 신인들 막 내가지고 문학사상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학사상파라는 건 한번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라.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단 파벌을 지향하는 하나의 순수 잡지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온 것인데 이제 어느 시기에 와가지고 제가 문학사상을 하지 않게 되고 이상문학상도 관여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가 좀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교수님께서 신바람 문화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 풍토를 조성하시는데 산업주의가 생기니까 모든 게 획일화되고 시스템화되니까 사람들이 신바람을 상실했는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바람을 살리면은 같은 산업주의 시대의 경제 일본도로 가더라도 그 인간다운 다이나미즘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푸른 문화, 신바람 문화. 풀지 않으면 신바람이 안 생겨요. 풀어버려. 누가 싸움하면 따지려고 그래요. 야, 따지지 마. 풀어버려. 이 항상 이 푸는 마음 속에서 릴렉스되고 푸는 데서 신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농담하느라고 심심풀이라는 말까지 있다. 심심한 게 풀어진 건데 그것도 또 풀어서 심심풀이라고. 이 풀이의 문화와 신바람의 문화 해가지고 책을 낸 거죠. 그리고 강연에서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서울대학에 있는 이면우 교수, 그 후에 또 뭐 황수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그 신바람
얘기들을 쭉 하기 시작해서 일종의 계보가 생겼다면 제일 먼저 그 신바람 얘기한 거는 뭐 그분들도 인정하는 거지만 신바람 문화를 내가 책으로도 내고 그걸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시대의 키워드들을 만들어 가는 건데 흑서의저 바람 속에만 해도 그래요. 그게 무슨 제목이 어떻게 됐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게 풍토라고 하는 한국 한자어를 바람풍, 흑토 그래서 풍토를 뒤집어 가지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바람에다 젖자를 넣으니까 시각화되고 이렇게 새로운 레토릭, 새로운 문장 이것이 나는 시대를 뭐 예언했고 뭐 20년마다 하나씩 키워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과학자들의 예견이나 미래학자들의 예견이 아니라 그런 유행어, 언어를 만들어낸 거죠. 이후에 이제 이화여대로 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교수 생활을 하게 되시는데, 그랬죠. 예, 이화여대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그때 막 문단에 나와서 막 기성인들 치고 뭐 하는데 대학 국문과 쳐놓고 작가 시인 없는데 어디 있어요 기성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뭐 이건 증언이니까 뭐 실명을 얘기해 주면 모르는데 경기고등학교에 있었던 그 김원규 교장이 내 글을 보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경기고등학교로. 그랬으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못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했는데 또 그분하고 싸우고 싸우고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시간표는 나오는데 가보면 시간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모략하는 거예요. 모략이 아니라 사실일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어디랑 누구랑 싸우고 한 사람이니까. 어이구 이사장들이나고 총장들이 보면은 이거 이 사람들 왜 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서울대학은 내 모견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전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5강좌를.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만 인기가 있었을 때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뭐 절대적인데 내가 모 시인을 되게 욕을 한 게 이거 장돌뱅이 노래라고 이제 내가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 교수죠 거기에 정식 정 교수 우리는 이제 전임 강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문학과에서 나를 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배로 보면 내가 이제 선배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연판장을 찍은 거예요. 이 암흑에 들으면은 우리 사퇴하겠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처음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도 안 썼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오해가 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뭐 사상계인가 뭐 내가 월평을 쓸 때 좀 객기로 좀 심하게 욕을 했는데 기분이 이제 언짢으셨는지 좌우간 그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과 또 인력혁명이 나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교수 채용하고 뭐 이런 거에 변동이 이제 생기니까 내가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김옥길 총장이 서울대학 총장 파티에서 내가 막 말하는 걸 보더니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냥 둬서는 진짜 학계고 문단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김옥길 총장이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품어주자.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교수에 한 번 안 나가고 그 신문사에 논설위원 상임 논설위원인데 거기가 교수요. 절대 이중직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가 짓지 말고 나눠 가집시다 이러면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김옥길 총장이 큰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회성이 없었던 저에게 비로소 직장을 주시고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일을 해도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직전에 저는 문화부 장관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다른 데 같으면 1년도 못 있다가 튀어나오고 싸우고 하는데 그걸 다 감싸주신 분이 김옥길 총장이시고 그때 이제 은퇴식 나는 석자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년퇴직이 없이 그냥 계속했어요. 그 어느 면에서 그 유일한 사람이에요. 100년 동안의 이화 역사 속에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대로 정년퇴직하고서도 또 석자 교수로 대개 석자 교수는 다른 학교에 가잖아요. 65년인가 66년 67년인가 또 그 무렵에서부터
작년까지 이화대학에 쭉 있었던 것은 저에게도 기적이고 이화대학에도 기적이고, 사실 공헌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도 이화대학이라고 하는 한 학교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가장 큰 닷과 같은 역할을, 모항과 같은 역할을 해준 게 이화대학이다. 강단에서 가르치시고 글을 쓰시고 주로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외도라면 외도라고 할 일을 이제 또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88년 88 올림픽에 관여하시는 그 일인데요. 그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1988년까지 정부나 정치에 관련된 일체 사회적인 운동이나 특히 관하고는 전혀 거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서울 올림픽에 박세직 씨가 하기 전에 할 때 박영구 선생님이 거기에 맡으셨어요. 근데 저 보고 와서 뭔가 이건 세계적인 축제니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박 선생님은 도와드리지만 나는 그런 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위원회에서 이 시나리오가 지금 이게 안 됐으니 이것 좀 해달라. 근데 보니까 정말 안 되겠어요. 그대로 했다가는. 뭐 개구리가 나오고 뭐 안 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엊그제까지 정말 빈국으로서 남한테 구제물품 타서 먹고 살던 나라가 세상에 올림픽을 하다니. 일본 식민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건 세계 역사상 없구나. 이걸 내가 좌시할 수가 없다. 근데 마침 또 집사람하고 상의해 보니까 매사를 반대하던 사람인데 그런 거 한다면 당신 글 쓰면서 왜 그거 하냐 막 일저질리지 말았는데 올림픽은 해줘야지. 세계적인 축제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북한하고 우리가 반토막이 났는데 분단 국가에서 한국만 이렇게 떠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한국을 분단 고착화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벽벌 붙이고 그냥 뭐 어영 교수 막 이럴 때인데 누구도 교수들이 이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모르면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올림픽을 반대했었어요. 그 당시에 학생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시나리오까지 써주마.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쭉 쓰면은 다 써놓고 고치는 게 아니라 소방서로 이 높은 거 나올 수 있나? 그럼 소방대장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안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키가 높이가 얼마요? 이 기세배 하는 키 높이가 얼마요? 전부 사람들 불러다 가지고 현장에서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카트 길이까지도 왜 다리를 가리느냐? 왜 한복으로 다 싸냐? 뒤에 오는 사람은 한복으로 싸지만 앞에 기수는 미니스카트 딱 입어서 올림픽이 뭐냐? 육체제전 아니냐? 한국 여자들도 이제 영양분 좋아가지고 다리가 쫙 잡고 뒀다. 왜 서양 여자들만 이게 뻗은 줄 아냐? 보여주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걸 보면 알듯이 그 앞에 그 기수 오고 하는 거 하얀 옷 입고 열심한 육체로 이게 미래의 한국이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은 게 서양하고 다른 걸 보여주라. 그러나 보편적인 걸 보여주라. 그냥 다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둥근 다리 뜨면은
그것이 그 ET에도 나오지만 리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월이 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동그란 만월이 아니라 반드시 구름이 이렇게 으스름하게 반쯤 가려 있는 데서 대금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남녀가 사랑하고 이런 로맨틱한 거예요. 얘들은 리네틱한 거고 우린 로맨틱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자 해가지고 인공달을 만들어가지고 떠나는 배 이걸 하고 다니는데 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셔. 그러니까 참 무식하게 그건 극장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넓은 데다 드라이 아이스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곧 죽어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이거 드라이 아이스 하자. 이 드라이 아이스 연기 안개 만들자. 그 저 서울시에서 농약 뿌리는 그거 얻어다가 농약 대신 거기다가 그 향수 넣어가지고 그래서 뿌리니까 그냥 안개가 갑작스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만들어도 서양의 만월하고 동양의 만월의 느낌이 다르다 하는 걸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은 그리고 굴렁쇠도 그냥 굴렁쇠 낸 게 아니에요. 엄마 하고 울던 애들이 그거는 전쟁 때가 만들어낸 거지 한국인이 처음부터 이런 고아가 아니었다. 텅 빈 데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어린애 하나가 사선으로 가로질러라. 근데 사실은 얘가 그냥 갈로질려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지도 교수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 맞고 들어가야 되니까 도중에서 박수 한번 받고 또 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건데, 걔가 그냥 윤태용 군이 가로질르면서 그냥 사라졌어야 되는데 도중에 서서 숨드는 바람에 이게 긴다 새버린 거예요. 그 긴장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고생가지고 하는데 박수 받자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 할 수 없이 타협하자. 옛날 같으면 타협 안 했으면 타협하자. 사실 잘못된 거죠. 성화 최종 주자와 관련해서 그 뒷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한을 남겼던 베를린 올림픽의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송기정 의원께서 마지막 파이널 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올림픽 사상 파이널 런너가 바깥에 세가지고 미리 매스컴에 오르날인 적은 없었는데 유독 서울 올림픽만은 표지까지 찍어놓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알고 이건 절대 안 된다. 올림픽 문제가 아니라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와도 통하는 거다. 왜? 어떤 나라의 파이널 런너가 샜느냐. 우리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박세직 위원장, 한양순 위원, 저 세 사람만 알자.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임춘애인가? 그 외에 이 에이시안 게임 때 라면 먹고 뛰었다고 그래서 그 좀 한국의 그 빈곤 리얼리즘에 그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파이널 란나를 임춘애로 하자. 그 대신 이거는 세 사람만 알자. 그래가지고 감쪽같이 그걸 이제 임춘애로 바꿨죠. 다른 데서는 헛다리를 찢게 만든 건데 문제는 그날 밤 송기정께서 말이야 본인이 의뢰 파이널 란나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당신이 아니었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한양순 선생한테 여성분이니까 당신이 얘기하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아마 정보가 이하무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서 내가 해명하려고 들어갔더니 막 의자를 막 던지면서 넌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막 하는데 나 평생에 처음 그런 걸 당했다. 근데 나중에 막 박세직 위원장까지 와서 막 표를 드리면서 막 결국 이제 그 말리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올림픽 때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을 남겼는데 이제는 파이널 란나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본인이 파이널 란나가 아닌 거야. 송기정에게는 큰 참 죄를 지었는데 그 시스토리는 그분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네요. 네, 1990년부터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일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그 각오라든지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산업사회가 지나고 지식정보사회가 오는데 그때 개개인의 흩어지는 분산체제가 들어갔을 때 뭐가 그 코어 핵심을 만들어주냐. 그게 문화다. 그게 문화다. 이게 없으면 이해관계도 다르고 다 글로벌해지면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거기에 중력의 하나의 닻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고 문화 향수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주니까 한동안은 나를 이벤트 장관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이벤트가 상식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낯설어가지고 이벤트 장관. 그래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국격 있는 그 언어 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눈에 많이 뜨는 게 로드 숄더를 그대로 번역해서 기럽개라고 했는데 도대체 기럽개, 노견이면 무슨 뭐 길거리의 개냐, 노견은 뭐냐.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게 내무부 소관이었지만 남해부지만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걸 고치지 않는 한 이건 국무회에서 통과 못한다. 이상희 장관이 그때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분이 문화의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가지고 딴 사람들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문화부 안으로 내가 낸 갓길이라는 것을 고치죠. 지금도 고속도로 싹 지나가다가 갓길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장관 안 했으면 저 노견이지 지금. 그리고 예정. 문화부에서 특수학교 만든다니까 막 왜 우리 부에는 만드는 거 안 해놓고 문화부만 주느냐고 그래서 내가 5분만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5분의 명선 연설을 한 거예요. 그게 웃긴 거지 내가. 뭐라고 웃겼냐 그러면은 아니 아까 동자부 뭐 거기서도 특수학교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린애가 여기 파셔 그러면 석유나고 저기 파셔 가스 나오면 하나 만드셔. 그리고 뭐 저 농림부 거기에서도 뭐라고 했는데 말이야. 얘가 뭐를 심었는데 그냥 어린애 하나가 태어났는데 하루에 그냥 뭐 몇십 마지기를 심었다. 그런 애 있으면 하시오. 우리는 4살 먹고 5살 먹은 모차루 같은 애들이 대학원생보다도 더 실기에 잘하는 사람들은 얘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치 장애자를 위해서 학교 만들듯이 예술의 능력도 사실은 장애자나 마찬가지요. 얘들은 이거 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걸 갖다 보통 학교처럼 다 해가지고 그 하늘이 주신 재능을 다 없애고 꼭 무슨 암에 걸린 것처럼 재능이 뛰어난 애는 다 외국에 가가지고 음악학교 보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 내가 하나님이 도저히 못 살게 생겼으니까 눈곱대다 딱 주면 그 미술 그리는 것이고 귀젓 하나 주면 음악가 되는 것이고 말이야. 너는 이거 먹고 살아라. 하늘이 주신 거다 그거. 그때 웃어. 그러니까 정원식 총리 시절인데 땅 치면서 통과했습니다. 그냥 5분 만에 통과한 거예요. 5분에 그때 그냥 지나갔으면 또 예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걸 보면 야 우리들은 5분 동안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장관을 하면서 지금 남는 거는 가장 작은 걸로는 갓길의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예종의 뛰어난 천재들이 세계를 주름다는 예술가로서 태어나는 걸 보면 참 그때 내가 하길 잘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 글 쓰는 사람으로서 문화부 장관, 새천년 준비위원장, 월드컵,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올림픽, 이 국가 행사를 큰 거를 다 해가면서 얻은 지식은 아까대로 한국인의 힘은 위대하다. 아이디어나 모든 걸 어떤 세계 사람보다도 우린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개방해가지고 이 기회를 넓게 주면은 국제적 경쟁 속에서 우리는 촌스러운 그 내부 경쟁이 아닌 외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다음에 오는 젊은이들에게는 마음껏 기회를 줘가지고 마음껏 경쟁시켜가지고 한 남기지 말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마음껏 자기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이것만이 한국의 살 길이다.